공리주의자를 포함해 경험론자들은 이성을 전적으로 도구로 봅니다. 이성을 특정 목적, 즉 이성이 제공하지 않는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게 해주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이성의 역할은 어떤 목적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우리가 느끼는 욕구를 충족하여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칸트는 이성의 이런 부차적인 역할을 거부합니다. 그에게 이성은 고작 열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만약 이성이 열정의 노예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본능에 따를 때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칸트는 말합니다.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도덕과 관련된 실천 이성은 도구가 아니라 어떤 경험적 목적에 상관없이 선언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실천 이성입니다. 이성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칸트는 이성이 의지에 명령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명령법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보다 익숙한 가언명령입니다. 가언명령은 X를 원한다면 Y를 하라는 식으로 도구로서의 이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명망 있는 사업가가 되고 싶으면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라고 명령하는 식입니다. 칸트는 항상 조건이 붙는 가언명령과 조건 없는 명령인 정언명령을 대조합니다. 어떤 행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서만 바람직하다면 이를 지시하는 명령은 가언명령입니다. 한편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면 따라서 이성과 조화되는 의지에 필요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정언명령입니다. 여기서 정언은 조건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언 의무나 정언 권리라 하면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의무나 권리를 가리킵니다. 칸트의 정언 명령은 다른 어떤 목적을 고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의존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정언 명령은 어떠한 행동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와는 무관한 반면 명령이 따르는 원칙과 명령의 형식에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정언 명령만이 도덕적인 명령의 자격을 갖춘다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자율이란 의미에서의 자유는 가언 명령이 아닌 정언 명령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정언명령은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의지의 준칙은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칙이나 원칙을 뜻합니다. 그의 말은 궁극적으로 모순 없이 보편화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 행동의 근거가 되는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거짓 약속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 따위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거짓 약속을 보편화한다면 약속을 지키는 관행이 침해받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무의미해지고 심지어 비이성적이 됩니다. 결국 거짓 약속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며 정언 명령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화될 수 있는 준칙인지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는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정언 명령에 맞는지 판단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보편화 테스트는 강력한 도덕적 요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내가 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처지보다 내 이익과 처지를 특권화시키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정언명령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정언명령의 도덕적 힘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두 번째 공식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의 두 번째 형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어떤 이익이나 목적도 도덕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도덕법은 사람, 즉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에게만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존재만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런저런 의지에 따라 임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칸트는 바로 이것이 인간과 사물의 근본적인 차이임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상대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합니다. 즉, 이성적 존재로서 존엄성을 가집니다. 칸트의 이러한 추론은 정언명령의 두 번째 공식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공식입니다. 정언명령의 두 번째 공식을 통해 거짓 약속이 왜 잘못인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당신에게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다면 나는 당신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즉 당신을 존중할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타살과 자살은 같은 이유로 정엄명령에 어긋납니다. 자살에 의해서 칸트가 생각하는 인간 존중 의무의 두드러진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칸트는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이 같은 원칙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존중 의무는 이성을 지닌 존재, 인간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가 특별히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도덕법을 지켜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도덕법은 정엄명령인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여겨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엄명령에 따를 때만이 진정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가엄명령에 따른 행동은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이나 목적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진정 자유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나 아닌 외부의 힘, 주변 환경의 필요나 그때그때 생겨나는 내 바람과 욕구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즉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만이 본성과 환경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칙은 특정 욕구나 바람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칸트의 자유와 도덕의 엄격한 개념은 일맥상통합니다. 자유로운 행동, 즉 자율적인 행동이란 도덕적인 행동, 즉 정엄명령에 따른 행동과 동일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도덕과 자유에 관한 이런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칸트는 공리주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정 이익이나 욕구, 행복이나 공리 등을 도덕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실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며 그저 특정 이익을 쫓아 행동할 필요에 불과합니다. 이익에 기반을 둔 원칙은 언제나 조건적이며 도덕법이 될 수 없습니다. 칸트는 우리 자신을 두 가지 관점, 물리와 생물이라는 경험 영역과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라는 예지적 영역에서 동시에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성적 존재는 자신을 주시할 수 있는 관점과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감각적 세계에 속해 있는 한 자신이 자율 법칙, 즉 타율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지적 세계에 속해 있는 한 자연 법칙과는 독립적인 경험이 아닌 오직 이성을 토대로 한 법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칸트 철학에 대한 또 하나의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관점에 대한 대조로 네 번째 대조인 예지적 영역과 감각적 영역의 대조입니다. 자연 존재로서 나는 감각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내 행동은 자연 법칙 및 원인과 결과라는 규칙적인 패턴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물리, 생물, 신경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인간 행동의 한 측면입니다. 한편 이성적 존재로서의 나는 예지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연 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른 행동이 가능합니다. 칸트는 이 두 번째 관점, 즉 예지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자신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각세계의 원인들로 인한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때, 그리고 이성이 이 기능을 담당할 때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로지 경험적 존재일 뿐이라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의지의 행사는 늘 어떤 이익이나 욕구에 좌우됩니다. 모든 선택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타율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내 의지는 결코 1차 원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1차 원인의 결과이자 이런저런 충동이나 경향성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한 자신을 단순히 경험적 존재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예지적 세계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며 의지의 자유를 그 결과인 도덕과 관련지어 인식합니다. 정엄명령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유로운 생각이 나를 예지적 세계의 일원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을 단지 대상이 아닌 행위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와 도덕에 관한 이해 없이는 우리와 우리의 삶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칸트 역시 우리가 늘 이성적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음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오로지 예지적 세계에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이성적 존재일 뿐이고 자연의 법칙과 필연성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의지의 자율과 예외 없이 일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필연성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이라는 두 관점의 세계에 동시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과 존재해야 하는 방식 사이에 잠재적 격차가 있습니다. 도덕은 경험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은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도덕은 세상에 대해 판정을 내립니다. 과학은 아무리 강한 힘과 통찰력을 지녔어도 감각 영역에서 작동하므로 도덕적 물음에 답하지 못합니다. 칸트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성으로 자유를 온전히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듯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철학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자연을 연구하고 경험 세계를 탐구할 수 있지만 도덕 질문에 답을 하거나 자유의지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과 자유는 경험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밀과 달리 정치론에 관해 주요 저수를 남기지 않고 몇 편의 논문만 썼습니다. 하지만 윤리를 다룬 글의 도덕과 자유에 관한 설명에는 정의를 함축하는 힘있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칸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계약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지지합니다. 칸트는 우선 공리주의를 개인 도덕성의 기초로서만이 아니라 법의 기초로서도 거부합니다. 공정한 헌법은 각 개인의 자유와 다른 모든 이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공리의 극대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공리는 기본권 결정에 결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칸트의 정치이론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뚜렷한 특징은 정의와 권리를 사회계약에서, 즉 다소 변형된 사회계약에서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로크를 비롯해 초기 사회계약설 사상가들은 사람들이 자기 집단의 삶을 지배할 원칙에 따라 언젠가 스스로 결정한 사회계약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가 태어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칸트는 이 계약을 다르게 봤습니다. 합법정부는 맨 처음 만들어진 원초적 계약을 기초로 해야 하지만 이 계약이 하나의 사실로 존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이 원초적 계약이 진짜가 아니라 가상의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당한 헌법이 왜 진짜가 아닌 가상의 계약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요?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국가가 형성된 이래 사회계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철학적인 이유입니다. 도덕 원칙은 경험적 사실로부터만 나올 수 없습니다. 도덕법이 개인의 이익이나 욕구에 기초할 수 없듯이 정의의 원칙도 공동체의 이익이나 욕구에 기초할 수 없습니다. 칸트는 집단적 동의라는 이 가상의 행위가 모든 공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칸트는 이 가상의 계약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것이 어떤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두세기가 흐른 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가 이에 대해 답하고자 했습니다.